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마트에서 쌀 한 포대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적 있으세요? 가격표를 보고 손이 멈추는 그 순간 많은 분들이 그냥 비싸졌나 보다 하고 넘기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가격표 뒤에 숨어있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쌀값만이 아니에요. 라면, 빵, 두부, 된장찌개 한 그릇까지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국제 권력 게임 한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이건 경제 뉴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식량이 무기처럼 쓰이는 세계에서 한국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식량이 외교의 카드로 쓰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1973년 6월 미국 닉슨 행정부가 대두, 즉 콩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이유는 국내 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미국 안에서 콩이 너무 비싸지자 수출을 막아버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 대책이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이었어요. 두부, 된장, 간장, 사료까지 일본인의 식탁과 축산업 전체가 미국산 콩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일본 신문 기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콩이 부족해지는 건 미국에서 햄버거가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요. 조치는 몇 달 만에 풀렸지만 일본은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충격이 너무 컸던 일본은 브라질 세아두 고원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직접 대두 농장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브라질이 세계 최대 대두 수출국이 된 데는 미국 정책의 충격, 일본의 투자, 브라질 정부의 개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1973년 이 사건이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로부터 7년 뒤 1980년에는 미국 카터 행정부가 소련을 향해 곡물 수출 금지 카드를 꺼냅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핵무기도 군사 충돌도 아니었어요. 밀을 포함한 곡물 수출을 끊는 것만으로 소련 경제에 압박을 가한 거죠. 소련이 일부 다른 국가에서 곡물을 조달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사건은 이후 식량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쓴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상대국 밥상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흑해를 봉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세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10%, 옥수수 수출의 약 15%를 담당하는 나라예요. 그 수출길이 막히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빵값이 폭등했어요. 이집트 시민들은 밀가루를 구하지 못했고 레바논은 국가 전체 밀 재고가 한 달치도 남지 않는 상황에 몰렸어요. 러시아가 미사일로 공격한 게 아니에요. 곡물선이 지나가는 바닷길 하나를 막은 것만으로 여러 나라의 식량 가격과 공급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럼 지금 전 세계 곡물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카길, ADM, 번지, 루이드레피스 이 4개의 회사를 묶어서 ABCD 곡물 메이저라고 불러요.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4회사가 전 세계 곡물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서 7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곡물을 사고 파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북미의 곡물 농장, 브라질의 대두 산지, 아르헨티나의 밀밭, 그리고 곡물이 선적되는 항구,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망, 대서양을 건너는 화물선까지 곡물이 땅에서 나와 소비자 식탁에 도달하는 모든 길목을 이 회사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구조 안에 이미 깊숙이 편입되어 있어요.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 대두 가격이 오르고 한국의 두부 원료 가격이 뛰고 된장과 간장이 비싸지고 사료값이 올라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따라 올라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구경꾼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마트 계산대에서 납니다. 자, 이제 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은 쌀 자급률이 100%를 넘는 나라예요. 2022년 기준으로 약 105%였어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저율관세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해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맺은 약속 때문이에요. 당시 한국은 쌀 시장을 지키는 대신 중국, 미국, 태국, 호주에 매년 일정 물량을 할당해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의무는 2015년 쌀 관세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는 쌀이 넘쳐나고 그걸 보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정부는 이 넘쳐나는 쌀을 어떻게 처리할지 머리를 싸매야 했어요. 오래된 정부미를 가축 사료로 활용하자는 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귀한 쌀을 짐승에게 먹이냐는 반발이 일었어요. 결식 아동 지원에 쓰자는 안에는 아이들한테 묵은 쌀을 먹일 수 없다는 항의가 터져나왔어요. 이와 비슷한 논쟁이 여러 시기에 걸쳐 반복되어 왔어요. 한국 사람들의 쌀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동시에 이 구조가 얼마나 꼬여 있는지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한국의 곡물 자급률 전체를 보면 쌀만 100%를 넘고 밀은 약 1%, 옥수수는 약 4%, 콩은 약 29%예요. 밀과 옥수수는 사실상 전량 수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라면, 빵, 과자, 맥주의 원료가 밀이에요. 두부, 된장, 콩기름, 사료의 원료가 콩이에요. 쌀밥 한 그릇은 자급할 수 있어도 그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대부분의 재료는 우리 손에 없는 거예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한국에서 쌀은 넘쳐났지만 밀 공급이 흔들리면서 라면과 빵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어요. 쌀은 창고에 쌓여 있는데 라면을 못 끓일 수도 있는 나라.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농촌 현장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쌀 농업은 정부의 각종 보호와 수매제도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경작지 면적은 매년 줄고 농업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면서 농가는 농외소득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논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보호받는 산업인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 이 역설이 한국 식량 안보의 가장 깊은 균열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1973년 대두 충격 이후 식량 안보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전략 비축량을 늘리고 수입선을 여러 나라로 분산했어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로 공급처를 다변화한 거죠.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 세계 130위의 작은 나라인데 제수출 포함 기준으로 농산물 수출 세계 2위예요. 일조량이 부족하고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을 유리온실과 스마트팜 기술로 극복해서 기술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례예요. 싱가포르는 아예 방향이 달라요. 자급을 포기하는 대신 100개국 이상으로 식품 수입선을 분산해서 특정 국가 의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택했어요. 한국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은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쌀에 집중된 농업 예산 일부를 밀, 콩 같은 전략 작물로 옮기는 거예요. 논에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규모와 속도가 더 필요해요. 두 번째는 수입선 다변화예요. 지금처럼 특정 국가의 밀과 콩을 집중 의존하면 그 나라 하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밥상 전체가 흔들려요. 세 번째는 전략 비축량 확대예요. 위기 상황에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밀, 콩 비축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격 흡수 능력이 달라져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국산 잡곡과 콩 제품을 의식적으로 소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출발이에요. 식량 문제는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마트 계산대 앞에 와 있어요. 오늘 투더리 군TV에서는 밥 한 공기 뒤에 숨어있는 국제 식량 구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음식 뒤의 세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